안녕하세요. 자신만만 김원숙의 오늘은 정말로 뉴페이스 김원숙입니다. 정말 뉴페이스죠? 왜요? 머리를 조금 달리했죠? 젊어 보이시나요? 자, 오늘은요 역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16강 오늘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적용계획론 하고 있죠? 적용계획론인데 이번에는 우리 앞에는 계획론의 순수 어떤 계획론이라면 이번에는 인문사의 철학적인 맥락. 과거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죠? 동양 철학의 개념으로 했었고요. 동양 철학 무슨 점쟁이 이야기 같아. 그죠? 동양 조경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동양 조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요. 전체 맥락을 요약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전통 맥락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 인문 사상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례를 제가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일단 맥락을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맥락 우리가 뭐죠? 전통이란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통이란 게 뭐죠? 우리나라의 뭐 전통 적용 이러는데 전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면은 조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조선 시대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고려 시대도 있었고 고조선 시대도 있었고 뭐 더 나아가서 당군 신화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럼 전통이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의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과거 치사 가능 어떤 과거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조선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라면 조선 시대의 옷을 말하고요. 전통 음식이라면 조선 시대 때 음식을 이야기하고요. 또 뭐라고 하죠? 또 뭐 전통에 또 뭐가 있죠? 전통춤, 뭐 전통 문화 이러면 전부 다 조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조선 시대를 왜 전통이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문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냐면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존을 말하는 거죠. 그죠? 보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 적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전통 적용이라면 고려 시대 뭐 이전에 뭐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어떤 뭐 전해오는 어떤 상황이고요. 전통 적용이라면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형태, 민가의 적용이든 정원이든 그 다음에 뭐 궁궐의 적용이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선 시대 때를 규정을 해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의 지금 맥락을 보면 크게 우리가 사상이나 철학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나라의 사상이라면 자 이제 쭉쭉쭉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물론 천문사상이라 해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풍수지리가 나옵니다. 그죠? 풍수지리 사상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자, 풍수지리 사상 물론 입에 줄줄줄 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나오죠? 그죠? 음양오행 이게 전부 다 어떤 천문사상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물론 이러면서 우리가 천지인사상 이래가지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문 철학 또는 어떤 사상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더 이상 제가 안 넘어갈게요. 물론 자 신선 사상도 있습니다. 그죠? 자 신선 사상도 하나 적을만 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 그죠? 도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도교 사상 또는 도교 철학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시대적으로 흐르는 어떤 그 시대 때 흘러가는 어떤 반영이라고 할까요? 생각의 반영, 그죠?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요,
풍수지리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면요. 풍수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람과 그 다음에 무 그리고 지리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음양이 아니고 양택과 음택으로 바뀝니다. 양택과 음택을 우리가 정하는데 정해지죠. 그래서 마을에 입지 하면서 양택의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묘 하면서 음택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사화 이후에는 보통 거의 선비들이 산에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정치가 싫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그러죠? 뭐 역적으로 몰렸다든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정치 안 해 해서 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명성 이렇게 별서라는 개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18세기 이후부터 사화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업택 개념으로 사실 서원이라든지 이러면서 엄택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는요 어떻게 양택의 개념이죠. 정말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건강성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 사상 이런 것은 그것도 천문 사상이에요. 실제로 음과 양의 조화하면서 주로 이것도 양택하고의 관계가 되면서 어디다 많이 나오냐면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집의 방향이라든지 마을의 방향을 정했다면 입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음양은 그 안에 그 다음에 이 흉과 기를 우리가 보충을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연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음과 양을 맞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신선사상도 마찬가지죠. 신선사상은 내가 신선이 되고자 하는 개념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한적한 개념이다라고 그죠? 우리가 바쁜 시대에 좀 한적하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신선사상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구름이라든지 해, 달 이런 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궁궐에서나 해와 달, 구름 이런 표시를 했지 민가에서는 그런 걸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신선사상은 어떠한 문양 가지고 어떤 표현을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교의 어떤 개념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연꽃이나 연못에 같이 어떤 도교의 개념으로 표현이 됐겠죠. 물론 신선의 어떤 문양으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는 주로 양택의 어떠한 입지를 개념이라면 이제 음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흉과 길 이런 것을 기의 보완의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선사상과 도교사상은 문양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셔도 적용해서는 그래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어떠한 전체 흐름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물론 더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거 하면은 앞에 뭐 철학 무슨 도 이래가지고 붙여놔야 돼. 그죠? 그럼 아마 저도 좀 더 돈 좀 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굳이 강의를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때려치우고 저도 그런 거 해볼까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전통 맥락의 어떤 개념으로 왜 인문학 철학적 맥락으로 제가 넣었냐면요, 시험이요, 실제로 동양의 어떤 조경이다라는 개념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전통 맥락으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요, 시험 치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양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양 철학을 하면요, 이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굉장히 이거 지금은 얕은 공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경이라는 개념을 전체적인 어떤 지리하고 그 다음에 양택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의 지배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조경 설계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해를 하고 잘 그쪽으로 우리가 복사한다는 개념으로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왜요? 옛날에는요, 옛날이라면 좀 웃기고요. 제가 공부하는 시절에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환벽당이라고, 그 당시는 환벽당이 명성으로 지정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순적벽도 그 당시는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라면 명성 한박당이라면 어디 어느 지역에 2013년도에 뭐 지정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2013년도에 지정이 됐던 상관없죠. 단지 어쨌든 2000년도 안에 지정을 된 거는 맞는데 왜 이게 지정이 됐는가, 인문학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환벽당이나 화순적벽은 과거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정이 됐어요. 명성으로. 왜요? 문헌 기록의 보존 상태를 잘 보존해서 뭐 때문에 이걸 지정을 하죠? 그렇죠. 관광 때문이죠. 관광지의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한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점점 더 가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서는 지금 지정을 해서 보존을 잘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순적벽 2017년도에 지정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인문사상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리 잡아져 있고 어떻게 위치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양 지리로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한양도성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벽당, 화순적벽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양도성이 시험에 나왔어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한양도성은요 유네스코 유산에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판정 불가라고 나왔죠. 왜요? 너무나 파괴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보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시험에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성 차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보성 차밭 적어라 하니까 뭐라고 여러분이 적나요? 뭐 어디에 있고 그 차밭의 경관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수가 5점 이하로 떨어지겠죠. 왜요? 보성 차밭이 교수님이 과연 차밭을 몰라서 그렇게 냈을까요? 여러분, 차밭 경관 좋은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 들어가 보세요. 베트남 차밭 멋있어요. 차밭 거기는요 동남아라서 가치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의 차밭은요 엄청 규모도 크지만 정말 예쁩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차밭은요 대단하죠. 그죠? 거기는요 경관뿐만이 아니라요 거기는 아예 막 대규모입니다. 일단은 거기는 원산지잖아요. 그죠? 베트남 차밭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경관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로 중국과 베트남은요 정말 차밭이 대단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청결한 그 자체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보성 차밭이 거기다가 비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성 차밭을 왜 내셨겠냐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자. 차밭의 경관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여러분은 기술사 시험에 떨어지십니다.
5점 미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죠? 그것의 경관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존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게 관광지화 시키고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명성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풀어나가야만이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인문사회 철학적인 맥락을 다룰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17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